저기요, 간병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몸을 더듬거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오늘부터 해고입니다. 그녀는 표정이 굳어지면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말도 잇지 못하고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며 말을 힘겹게 꺼냅니다. 사실 뇌출혈 걸린 이 남자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 말에 저는 벙찌고 당황스러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이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강의실 공기는 항상 무겁습니다. 경쟁과 긴장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서연은 늘 당당했어요. 그녀는 늘 앞자리에 앉아 또박또박 필기를 했고 교수님의 질문에는 언제나 완벽한 답변을 내놓곤 했습니다. 김서연 학생,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들어볼까요? 법경제학 교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강의실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은 김서연이라는 사실을. 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대한전자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 1을 위반한 것으로. 서연의 대답은 항상 교과서처럼 정확했습니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가 끝나고 서연은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법대 건물을 나섰습니다. 최신형 외제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 기사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죠. 오늘은 회사로 가시나요, 아가씨? 네. 아버지께서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하셨어요. 대한법률은 서울 강남의 60층 고층 빌딩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서연의 가족 로펌이었죠.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버지가 키웠고 이제는 서연이 이을 차례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와 함께 멈추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이사장님의 따님. 서연은 익숙한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 이런 대우는 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열자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의 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엄격함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달 재단 봉사활동 날짜가 잡혔다. 이번 주 금요일, 성동구 산업단지에 무료 법률 상담소야 찾아가 봐.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 봉사 가문의 이미지를 위한 형식적인 봉사활동이었죠. 꼭 제가 가야 하나요? 기말고사 준비해야 하는데 서연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사회공헌도 배워야 해.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아버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저 형식적인 말로만 들렸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법률이 주로 대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아버지. 마지못해 대답하며 서연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금요일이 왔고 서연은 약속대로 성동구 산업단지 한쪽에 마련된 간이 상담소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김서연 변호사님. 법률재단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서연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어요. 아직 변호사는 아니에요. 법대생이고요. 차가운 대답과 함께 서연은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기다란 줄이 서 있었어요. 대부분 작업복을 입은 공장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다음 분, 서연은 지루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서툰 한국어를 구사하는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도움 필요해요. 그의 발음이 너무 어색해 서연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 회사 월급 안 줘요. 2달 약속만.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임금 체불 문제군요. 매번 똑같은 상담이 이어지는 것에 지루함을 느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세요. 양식 여기 있으니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사무적으로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남성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사가 비자 위협. 서연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상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기본적인 한국어는 알아야죠. 제가 어떻게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청바지에 면 셔츠를 입은 20대 후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건강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기는 법률 상담 중인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이준호라고 합니다. 노동권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주 노동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서툰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What company do you work for? 어느 회사에서 일하세요? 서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시간을 뺏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담을 방해하지 마세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도 준호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방해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에요. 언어 장벽 때문에 정당한 법적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전문성을 의심받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 서울대 법대생이고 곧바에 합격할 겁니다. 법률 상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법적 지식이 뛰어나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예요. 이분들에게도 평등하게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그녀의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더 강하게 방어했죠.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런 법률 서비스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시네요. 우리 아버지 재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시나요? 가진 것이 없다고 존엄성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여기가 우리 아버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요. 당신,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양심을 지키는 게 일자리보다 중요해요. 얼마든지 저를 내보내셔도 좋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당당한 태도와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에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서연은 대화를 끊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법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 그 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계속 찔러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스스로도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노동권센터를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준호를 혼내주러 간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선택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서연은 노동권센터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자신이 놀라웠어요.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곳이었으니까요. 낡은 건물 외벽에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입구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희망센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마음속으로 갈등하던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어요. 센터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에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준호를 발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쪽 책상에서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문을 열자 여러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와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이곳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순간 서연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고 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김서연 씨. 여기는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어제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제 그 좀 무례하게 굴어서 사과하러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상담 중이던 분께 양해를 구하고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금방 돌아올게요. 준호는 서연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서연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이주 노동자분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냥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자신이 이렇게 솔직한 사과를 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과하러 직접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서연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투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리 센터 커피는 맛없다는 평이 자자하지만 준호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서연은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작은 탁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서연은 처음으로 준호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어요. 무언가 깊은 신념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노동권 활동가라 돈도 많이 벌지 못할 텐데. 서연의 솔직한 질문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과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준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준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과거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광산촌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셨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가 곧 사라졌어요.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던 광산이 문을 닫았고 거기에 아버지가 친구의 대출 보증을 서 주신 것까지 접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죠. 서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현실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미안하다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기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식당 일에 청소 일까지 저희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일하시던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그렇게 어머니도. 서연의 손이 저절로 준호의 손을 향했습니다.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저와 동생 동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함께 있지 못했죠. 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로 동생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의 과거는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자신이 누려온 특권적인 삶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노동권 활동가가 되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육원을 나온 후 여러 일을 전전했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공사장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센터에서 일하면서 법적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준호가 말하는 법이 자신이 배워온 것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특히 바빠요. 대한전자 하청업체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 소송을 준비 중이거든요. 서연의 귀에 대한전자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대한전자요? 네. 대기업인데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어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했다가 사업 축소를 핑계로 해고한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해서 실제 고용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전자는 그녀의 아버지 로펌이 담당하는 주요 고객사였어요. 그녀는 그 회사의 문서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 대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전자 측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들이 붙어 있거든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가 그녀의 가족 회사라는 사실을 준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법대생이니까요. 판례도 많이 알고. 준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왜? 서연도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그동안 법을 권력과 돈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제 지식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절실했거든요.
그날부터 서연은 방과 후에 노동권센터를 찾아 준호와 함께 소송 준비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부당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법은 이런 걸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은 억울한 사연을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법은 그저 종이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약자를 보호할 때 의미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과 준호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때로는 간단한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은 점점 준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신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서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전자 소송 관련 문서를 검토하던 중 소송 상대 측 변호인 명단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대한전자의 변호사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더 자세히 문서를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준호의 고향 광산촌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아버지의 로펌이 관여했던 것이었어요. 그 토지는 대한전자의 자회사가 인수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터전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준호의 아픔 사이에는 끈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걸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서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준호와 노동자들의 편에서 싸우겠다고, 비록 그것이 자신의 가족과 맞서는 일이 될지라도.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과 정의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법원 복도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소송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늘은 대한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집단 소송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긴장되나요? 준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네, 조금요. 사실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오늘 법정에서 그녀는 아버지와 직접 맞서게 될 테니까요. 잘할 수 있어요. 서연 씨, 우리는 진실과 정의의 편이니까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노동자들 편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대한전자의 변호인단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연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아버지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걸까? 순간 의심이 밀려왔지만 옆에 앉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송은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노련한 변호사답게 논리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펼쳤어요. 대한전자는 어떠한 불법 파견도 없었으며 하청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서연의 차례가 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대한전자는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지시와 감독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서연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증언, 업무 지시 메일, 내부 문서까지.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서연은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법을 피해갈 수 없고 약자라고 해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세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아버지가 서연을 붙잡았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테니 오늘 저녁에 꼭 들어와라. 차가운 명령조의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돌아섰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의 음성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서연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니? 서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옳은 일. 가족의 회사를 배신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우리 가족이 3대에 걸쳐 일군 회사야. 그런데 내가 반대편에 서서 우릴 공격해?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버지, 법은 정의를 위한 도구예요. 권력자들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이상주의적인 소리 집어치워. 현실을 봐. 서연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배신인지 알기나 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가 준호에게 알려준 내부 문서들이 있었죠. 그건 불법 증거를 숨기는 걸 돕는 게 되잖아요. 아버지는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커다란 소리에 서연이 움찔했어요. 선택해라, 이 집이냐? 아니면 그 노동자들이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 내일까지 생각해봐. 그 소송에서 빠지고 회사로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해주마. 하지만 계속 그 길을 간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꾸려 집을 나서는 서연의 어깨는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현관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가는 거니?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네. 어머니, 제가 믿는 길을 가야 해요. 돈은 있니? 이거라도. 어머니가 몰래 봉투를 건넸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잘 지낼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서연은 집을 떠났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동권 센터에 도착한 서연에게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짐을 왜?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소송을 포기하든지 집을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선택이에요. 준호 씨, 처음으로 제가 정말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살던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라면이에요. 월급날까지 조금만 참아요.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소박한 저녁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로스쿨 학비가 끊기자 서연은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매일 밤 다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계속되었고 변호사 비용을 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서연은 무료로 법률 지원을 했어요. 늦은 밤 준호와 함께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그녀에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법원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준호는 기쁨에 차서 서연을 안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 싸움 끝에 얻은 정의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모여 작은 승리 파티를 열었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노동자 한 명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포기했을 거예요.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용기가 이룬 승리예요. 파티가 끝나고 서연과 준호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면 어떨까요? 정의로운 법률센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곳으로요. 준호의 눈에는 꿈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서연에게 키스했어요. 깜짝 놀랐지만 서연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 안겼어요. 사랑해요. 서연 씨, 저도 사랑해요. 그 후 몇 개월 동안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았어요. 서연은 로스쿨로 돌아가 학업을 마쳤고 준호는 노동법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로운 법률센터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임신한 것이었어요. 아기가 생겼대요. 서연이 병원 검사 결과를 들고 와서 말했을 때 준호의 표정은 형언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준호는 서연을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두 사람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가을, 작은 딸 다은이가 태어났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서연은 이전의 호화로운 삶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정의로운 세상에서 자랄 거야. 준호가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서연은 그런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비록 어렵고 험한 길이었지만 진정한 행복과 정의를 찾은 길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의로운 법률센터는 이제 서울 시내에 번듯한 사무실을 갖춘 유명한 인권법률기관이 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법률센터가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서연은 인권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녀가 맡은 사건들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고 법학도들 사이에서는 롤모델로 꼽혔어요. 남들이 외면하는 어려운 사건들, 보통 변호사들이 맡기 꺼리는 사건들을 서연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준호 역시 성공했어요. 그는 이제 노동법 컨설턴트로서 여러 기업들에게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태도와 폭넓은 지식은 많은 기업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재판 준비를 위해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갈게. 15살이 된 다은이가 가방을 메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된 다은이는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침 먹었어? 도시락 챙겼니? 서연은 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다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중3이야. 알아서 잘해. 다은이의 말투는 약간 툴툴대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사랑스러웠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오늘 발표 잘하고 아빠한테도 인사하고 가.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방으로 향했어요. 준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환경소송의 변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대형 화학공장의 폐수 배출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대리하는 사건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요리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다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어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따뜻했어요. 다만 이제는 머리카락에 하얀 가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와, 정말 맛있겠네요. 다은이는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언제 밥 먹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하루의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오늘 재판은 어땠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상대 측이 큰 로펌을 내세웠거든요. 하필 제가 예전에 인턴했던 곳이라 말을 끝맺지 못하고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로펌과 마주할 때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서연 씨는 항상 정의로운 쪽에 서 있으니까요. 준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때 다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먹어요. 배고파 죽겠어.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다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사회 시간에 환경 문제로 토론하는데 제가 발표자로 뽑혔어요. 아빠, 꼭 와서 봐주세요. 다은이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일정 비워놓을게. 아빠가 꼭 가서 볼게. 그때였어요. 준호의 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여보, 서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다은이도 소리쳤습니다. 아빠. 준호는 바닥에 누운 채 몸을 떨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 119를 불렀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남편이 쓰러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의 몇 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다은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서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은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어요. 의사들이 준호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서연은 접수대에서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쓰기도 힘들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된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출혈로 판단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뇌출혈이요? 서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직 40 중반이었고 건강에도 항상 신경 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네.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기계적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준호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은이를 친구 집에 맡기고 서연은 밤새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제발 준호를 살려주세요.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일단 출혈은 멈췄습니다만 뇌 손상이 심각해 의식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거예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3주가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법률센터 운영과 준호의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쳐갔어요. 다은이도 학업과 아버지 걱정으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서연을 불렀어요. 김 변호사님, 이제 환자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간병하실 수 있어요. 물론 특수의료 장비와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병원이 안전하겠지만 집이라면 더 편안한 환경에서 준호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은이가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었죠. 집에서 간병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집에 특수의료 침대를 들여놓고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어요. 다은이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 더 빨리 나아질까요?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럴 거야. 우리가 옆에 있으면 아빠도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간병인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여러 업체에 연락해 후보자들을 추천받았어요. 면접은 근처 카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서연은 3명의 간병인 후보자를 만났어요. 모두 젊고 자격증도 갖추고 있었지만 뭔가 마음에 완전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에도 2명을 더 만났지만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준호를 돌볼 사람인데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면접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서연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흰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박미경 선생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미경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를 돌본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눈빛에서 경험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환자의 존엄성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항상 환자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모든 케어를 할 때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미경의 대답에 서연은 마음이 끌렸어요. 이분이라면 준호를 진심으로 돌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세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집 안을 정리했어요. 준호의 방도 깔끔하게 청소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8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미경이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일찍 왔네요.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서연은 미경을 안으로 모셨어요. 이경은 집안을 둘러보며 환경을 파악하는 듯 했습니다. 우선 환자분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신가요? 안방에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미경을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준호는 특수 의료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 공급 장치와 모니터링 기기가 옆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분이 남편분인가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경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준호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미경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이불을 들추고 이곳저곳을 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겨우 입을 연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사모님 혹시...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의 고향이 강원도 작은 광산촌인가요? 서연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분이 그걸 알고 있는 거지?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경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서연은 조심스레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두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 중 하나는 분명 준호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설마...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준호의 어머니입니다.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앉아있다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준호 씨는 어머니가 공장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25년간의 고통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재로 죽지 않았어요. 중상을 입고 6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죠. 제가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어요.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보육원으로 보내진 후였어요. 몸도 성하지 않았고 왼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남았죠. 미경은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어요. 서연은 이제야 그녀가 약간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들을 찾아 여러 보육원을 돌아다녔지만 못 찾았어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기록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목이 메어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은 저도 모르게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찾으셨어요? 미경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찾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죠.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20년 넘게 됐는데 이렇게 제 아들을... 말을 끝맺지 못하고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 누구도 이런 우연을 믿지 못할 거예요. 방 안의 침묵 속에서 준호의 심장 모니터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미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2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경은 준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준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요. 미경의 눈빛에는 깊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함께 준호를 간병해요,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경도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부터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경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로서 준호를 간병했어요. 그녀의 헌신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넘어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는 걸 알까요? 미경이 준호의 이마에 수건을 올리며 물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손길은 특별하니까요. 미경은 밤낮 없이 준호 곁을 지키며 체위를 바꿔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말을 걸어주었어요. 다은이도 금방 미경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읽어주세요. 다은이가 책을 건네자 미경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가 생긴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준호가 눈을 떴어요. 여보, 서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의 눈은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천천히 서연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지혜, 준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저예요. 당신이 돌아왔어요. 미경은 방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되찾는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겐 큰 기적이었어요. 준호의 회복은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도 힘들어했지만 미경의 헌신적인 간호와 재활훈련 덕분에 점차 호전되었어요. 이경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김 선생님으로 준호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미경에게 물었어요. 김 선생님,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미경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마 비슷한 사람을 보셨나 봐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어요. 그런가, 근데 선생님 손길이 너무 편하네요. 마치 어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준호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휠체어를 타고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서연과 미경은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오늘 말씀드릴까요?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고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어요.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다은이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에게 말씀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미경을 바라보았고 미경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준호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깜빡이며 미경을 바라봤어요. 네, 나는? 미경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야.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미경은 다시 그 낡은 가족 사진을 내밀었어요. 공장 화재로 죽지 않았단다. 6개월 동안 의식불명이었을 뿐이야. 내가 깨어났을 때 너희들은 이미.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미경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미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내 아들. 두 사람은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모자의 인연을 확인했습니다. 서연과 다은이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미경은 25년간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아이들을 찾아 헤맨 나날들, 생계를 위해 간병인 일을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우연히 동년을 먼저 찾게 된 이야기까지. 동년이 내 동생도 살아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3년 전에 찾았단다.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지. 내일 만나러 올 거야. 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40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와 비슷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형.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잊었습니다. 동현아. 다음 순간 동현은 준호에게 달려가 꼭 안았어요. 25년 만에 형제 상봉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형. 나도 너무 보고 싶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미경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그녀의 가족이 완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져온 기적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제 내 가족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15년이 지났는데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이제는 화해할 시간이야. 서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말, 서연의 가족은 청담동에 있는 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준호는 이제 지팡이만 있으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함께 하잖아. 서연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15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머니가 먼저 서연을 향해 팔을 벌렸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거실에는 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아버지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장인을 마주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는 준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15년간의 앙금이 그 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은이에게도 다가갔어요. 넌 우리 손녀구나. 이름이 뭐니? 다은이에요.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그날 두 가족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서연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화해, 그리고 완전한 용서의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모든 가족이 함께 하니까요. 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별과 상실이 있지만 또 때로는 기적 같은 재회와 화해가 있어요. 서연과 준호의 가족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